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IMF가 중국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컨설팅적인 조언, 정책 제언도 하고 하면서 쓴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 보고서에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포획됐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 중국 기업은 또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라는 용을 타고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된다. 하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용은 이미 많은 돈을 받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지 더 이상 날 마음도 없고 날기도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굳이 중국에 투자해야 되나? 굳이 중국의 기업을 추가적으로 증설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IMF가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해당 국가별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가 100페이지가량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이게 첫 페이지거든요. 오른쪽.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Deflation Vulnerability.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취약성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데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해 있는 경제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문장에 서론이에요, 서론. 첫 문장에 최근 중국은 low inflation, 저물가의 빗셋이라는 개념이 포획되다, 혹은 늪에 빠지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물가의 고리에 빠져 있다, 늪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던졌어요. 그만큼 중국이 향후 5년이라는 중국 경제를 놓고 진단했을 때, 중국 경제 어렵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중국 경제, 뭐, 예를 들어서 폭망한다, 중국 경제 위기 온다, 중국이 그 다음날 뭐 쓰러진다, 금융위기 온다, 부채 위기 온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경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제 위기를 맞이했나? 그게 아니라 L자형 제로 성장에 가까운 이렇게 그냥 잃어버린 성장이 끝나는 모습처럼 일본 경제가 흘러갔잖아요. 마치 그것에 정확히 부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 온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가 정말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더 이상 강한 성장을 갖기가 어렵다. 그냥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할 수 있겠다 하는 표현이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eflation Vulnerability,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취약성이라고 제가 직역을 해보고 싶은데 디플레이션이라는 위협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최근 2%도 안 되게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근원 물가 상승률은 뭐 약 0.5% 수준에 맴돌고 있다. 근데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고 미국의 목표 물가가 2%니까 그 물가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목표 물가는 3.5%예요.
3.5%라는 목표 물가를 두고 있는 나라로서 지금 0.5% 수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디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뭐 수차례, 아마 뭐 정말 수차례 제 채널에서 중국 경제를 진단할 때 디플레이션의 어떤 위협에 놓여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동안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IMF도 지금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디플레이션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최근 보시면 2011년부터 18년, 2010년대 동안의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그래프로 찍어보면 높게는 뭐 2% 후반, 낮게는 뭐 1% 초반이지만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것이 이 정도니까 대략 한 1% 후반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거예요. 2011년에서 18년은. 근데 월별 근원 물가 상승률이요. 근데 2020년대, 21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은 이렇게 구성돼요. 제가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구성된다. 근데 가장 높아봐야 1% 초반, 0%가 안 되는 물가 상승률도 기록을 계속했었죠. 근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을 기록한다면 역시 0%대 중후반, 예를 들어 0.7%. 이 정도면 어, 전반적으로 2010년대보다 20년대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레벨 다운 된 것이고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2030년대가 된다면 이런 흐름이지 않겠느냐라는 IMF의 분석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레벨 다운 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잠깐 제가 녹화 중에 첨언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우리 라이브 중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낮에 이제 햇볕을 많이 봐서 얼굴이 많이 탔어요. 예.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제가 면도를 안 하거든요. 원래 연휴 때는 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면도를 못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사. 왜냐면 녹화된 영상만 보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아, 말씀 공유해드리고 분석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중반 이후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 아직까지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3년, 24년 초 마이너스 물가를 몇 번 기록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제로 물가입니다. 0%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목표 물가가 3.5% 수준이니까 그것을 훨씬 밑도는 물가 상승률, 그러면 디플레이션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해요. 근데 그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물가의 기준에서 중국 경제를 본다면 3.5%를 훨씬 밑도는, 2%를 훨씬 밑도는 제로 물가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디플레이션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더군다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소위 제조 물가, 도매 물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1% 2%로 치솟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어 이렇게 디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는 왜인지 그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플레이션이 취약한 구조로 가게 된 배경에는 여러 부문별 기여도가 있겠죠. 지금 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라고 DVI라는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IMF가.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위험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면 굉장히 취약하다, vulnerable하다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vulnerable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재화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아웃풋 갭,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러너블한 거죠. 금융 불안도 있고요. 뭐 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하면서 벌러너블 취약한 구조에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DVI 이 인덱스가 결국 코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금 벌러너블하다. 그러니까 DVI라는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실제 코어 근원 물가를 더 떨어뜨리고 두 달 후에 더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DVI라는 이 지표상, IMF가 만든 DVI라는 이 지표상, 지금 이게 취약한 구조라고 한다면 향후 약 1년, 10개월에 걸쳐서 이 코어 인플레이션율이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코어 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디플레이션에 취약하다라고 정말 이게 좀 어려운 지표를 제시해 가면서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만큼 취약하다라고 IMF는 분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왜 취약한가? 그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취약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침체예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부동산 침체가 계속돼요.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대략 뭐 많게는 30% 정도 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산업의 침체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고 그만큼 30%가량의 GDP 규모가 늘어나기가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경기 둔화는 곧 내수 둔화를 뜻하죠. 부동산 침체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바로 부동산 침체가 디플레이션 취약성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수 침체입니다. 물론 기업의 투자도 있어요. 내수에는. 그러나 제가 지금 중요하게 관찰하고 싶은 것은 가계의 소비입니다. 가계가 소비자의 신뢰도가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50이 안 되는 수준으로 완전히 급감한 상태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할 때, 미래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축을 늘리죠. 그러니까 중국 인민이 저축을 늘려요.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업이 신규 투자하지 않고 가계가 소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그게 내수인데 내수 수요가 둔화되니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근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근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1, 2번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1, 2번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진 배경을 강조하진 않고요. 세 번째, 해외 직접 투자 유출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inward, 그러니까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에요. 그리고 outward, 이것은 중국이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짓는 것을 inward,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 짓는 것을 outward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인월드가 크냐 아웃월드가 크냐 그것을 가감하면 네트, 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동안 중국 경제는 인월드가 훨씬 컸어요. 그죠? 중국으로 공장 짓는 흐름이 훨씬 컸었어요. 그런데 대략 2016년 이후로 아웃월드가 좀 더 커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특히 24년 이래로 더 커졌어요. 이게 뭐죠? 아웃월드가 커진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 미중 패권 전쟁을 격화시키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죠. 그때 중국에 공장 짓기보다는 미국에 지어야 되겠네. 이런 움직임. 그 밖에도 또 바이든 행정부가 IRA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 또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속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하면 안 되겠네. 다른 나라 해야겠네.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순유출 흐름인 거죠. 그 배경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고작 이만큼입니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 그 어떤 나라보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 유입액의 GDP 대비 비중 기준으로 유입액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요. 추세적으로 급감했고요. 그쵸? 뭐 감소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이렇게 급감한 나라가 없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로 봐도 이것은 이제 플로우 흐름을 봐도 급감했고 스테이터스 현재의 시점으로 봐도 순유입액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을 가져오는 이게 유출인데요. 순유출을 가져오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기여도 분석을 했어요. 좀 어려운 분석이지만 일단 growth expectation, 향후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기대가 유출을 만들고요. 향후 중국 경제가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중국에 공장 짓겠습니까? 역시 보시면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의 불확실성, 그 경기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는 그 기조 중에 하나는 또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꾸려나가도 그게 과연 작동을 하겠는가 하는 우려감. 그죠? 빨간색. 그리고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우려. 그리고 미국과 미국 동맹국, 러시아와 중국 또 우방국들 간에 이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굳이 중국에 이렇게 해도 되나? 괜히 어, 중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 국민들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interest rate difference.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했고 중국은 금리를 인하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도 5.6%포인트나 났었어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엔캐리 청산이 일부 일어나는 현상은 일본은 나름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는 것뿐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게도 계속 금리를 인하하기만 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계속 금리를 인하하기만 했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했고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 안 했어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고 강달러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금리 격차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돈이 많이 빠져나갔었던 거예요. 미국 국채사자 이런 움직임으로 많이 빠져나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 하나는 expected US growth. 그러니까 이것을 DUS exceptional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예외주의, 미국 경제만 나홀로 강한 거.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자꾸 인플로우가 인월드 FDI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유출이 일어났었다라고 어, IMF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물론 IMF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졌다, 포획됐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꾸준히 말씀드린 게 이게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였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놓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해보자. 또 내수 둔화에 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하고자 중국 경제는 뭐 했어요? 인민은행은 LPR을 계속 인하만 해왔습니다. 1년물, 5년물.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만 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펼치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유독, 그죠? 정부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또 이구 환신과 같은 내구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그러면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국 경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유동성 함정이죠.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게 말을 듣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디플레이션, 또, 소비 침체, 저축 느는 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되지 않아요. 단적으로 저축하는 노력도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는데도 저축이 늘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불확실하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번 25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했고, 워낙 한국 경제가 중국에 노출되어 있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저는 중국 경제가 망했다, 혹은 폭망한다,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부채의 늪에 빠졌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봉착된 건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가 마치 팬데믹 경제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뻥 터지듯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떤 모습이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중국 경제가 이 빨간색 보세요. 점진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중성장도 어려워지는, 정말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유동성 함정,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 이게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하는 모습.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도 낮고 중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5%니까 중국 경제치고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4%대, 3%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맞아요. 중국 경제로서는. 그리고 중국은 아직 선진국까지 도약된 게 아니잖아요. 몇 개의 거대 도시들은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선진국까지 도약했고 그리고 성장이 멈춘 것인데 중국 경제는 중진국까지 도약했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진국에 맴도는 그런 모습, 중진국 함정에 또 빠진 것은 아닐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부를 보고 몇몇 정보를 보고 경제 위기 왔다, 금융 위기 왔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부분들에 동조하기가 어려운 게 역시 안 좋은 것만 본 거. 오늘도 저는 안 좋은 부분들을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구경제라고 합니다. 구경제는 안 좋아요. 그러나 중국이 이야기하는 신경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지금 무기도 굉장히 많이 도약하고 있고 안면인식 기술,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런 신경제적인 영역은 아직도 중국 경제를 충분히 부양할 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2.6%인데 그런데 ICT 산업의 성장률은 10%다. 이 말씀 드렸죠. 그 ICT 산업의 일부가 AI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AI 반도체, IC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2.6%를 훨씬 밑돌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 또 몇몇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러나 구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세가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놓고 이해해야 될 텐데 중국 경제가 망했다? 네, 망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총체적인 접근을 하셔라. Any particular point. 특정 부분에 매몰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름하여 중국 경제는 이게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중국 경제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 때 위기 국면에 놓인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께 의견 드릴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를 제대로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2025년 경제전망서가 지금 예약 발매 중에 있고요. 이 책이 다음 주면 여러분 손에 이렇게 손에 직접 실물을 만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5년 피벗의 시대, 어, 2025년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거시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보시는데 이 책이 좀 도움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2050년 경제 전망까지 꾸준히 모아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희망하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죠? 콘서트 시간 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직접 경제전망 강연 들으시고 또 책에 사인도 해 가시는 기회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추석 연휴 대보름날 여러분과
이 즉시 분석 녹화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라이브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